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백신 협력, 한반도 비핵화 등을 중심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죠. 정치권에선 대선을 향한 후보군들의 움직임, 여기에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이준석 두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 중심으로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정치권 이슈, 오늘은 두 분의 전직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주 전 의원, 18, 19대 의원이었던 신성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도착한 상태이고요. 일본 총리에 의해서 미국 초청을 받아서 정상회담을 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까 관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백신 협력, 과연 어떤 얘기를 오갈지 여기에 대한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 현지 투자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백신 협력인데, 문 대통령이 이미 관련해서 중요한 의제로 언급한 바가 있고, 커트 캠벨 NSC 조정관도 이 한미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통상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되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대략적인 윤곽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넘어가는 게 관례잖아요. 그렇다면 백신에 관해서만큼은 조금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양국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원할 것이고,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백신에 대한 어떤 공급이나 계약이 많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좀 늦어지고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두툼한 모더나나 화이자와 같은 그런 어떤 백신의 공급을 지금 미국에서도 커트 캠벨 말하자면 조정관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실제로 미국 측에서 원하는 어떤 미국 내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일정한 합의가 물밑으로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 의원께서도 대통령이 중요한 의제로까지 언급을 했으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뭐니 해도 정말 백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 왜 이수혁 현 주미 한국 대사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한 말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미국과 한국 간에 상당히 많은 실무 접촉이 오갔다는 이야기가 했고, 심지어는 백신과 관련해서는 6월 말이면은 한국에 공급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접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무 접촉을. 그리고 심지어는 커트 캠벌이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는 최고 아시아 전략가인데 여러 번 우리 한국 대사관에 와서 회의를 했다는 걸로 미루어 봐서는, 또 지금 하는 말 봐서는 적어도 백신에 관한 하는 좀 실무적으로 협의를 많이 됐고, 대통령이 가면 아마 사인하는 단계 내지는 협상문에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하나는 이제 백신 스와핑, 다시 빌려왔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갚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랄까 글로벌 허벅이지, 다시 한국이 갖고 있는 의학 제조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야기되는 부분, 두 가지, 백신 스왑하고 글로벌 생산 기지화, 위탁 생산, 이 부분 모두 다가 일정한 성과를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날짜 잡아서 빨리 간 거고, 다만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기업인들도 대거 가지 않습니까? 뭐 삼성 같은 경우에 텍사스에 공장 증설한다는 그런 추진하는 뉴스도 나오고, 또 뭐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다 배터리 관련해서 공장 증설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대체적으로 전망이 한 40조 원 규모를 현지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저렇게 어떤 선물 보따리를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관돼서 백신이라든지 이게 이제 백신에만 연관이 돼 있을지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와 연관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관돼서 우리가 현지 투자하는 계획도 같이 논의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어떤 반도체라든지 수소 경제라든지 어떤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주춤거렸을 때 실제적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1위라든지 혹은 배터리 1위라고 하는 어떤 지위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 많아지면 중국이 독자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함께라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앞서 나가지 않고 주춤거리게 돼버리면 사실 전체적인 경제 먹거리조차도 뒤떨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어떤 스와프하는 과정에서 마지못해 투자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조기적으로 이런 어떤 주도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분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거의 1년 남짓 남겼는데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하노이 비롯한 싱가포르 협의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하고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와 같은 선물 보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백신 관련해서 결과물은 예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9,900만 명분을 올해 들어올 것으로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언제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수혁 주미 대사가 6월 말이라고 이야기한 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공동 아마 성명을 봐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런 얼마분 이런 거는 뭐저 숫자로는 나오지 않지만 시점은 좀 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중요한 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체가 가서 투자한다는 게 뭐 주고받는 차원도 있지만 뭐 본질은 주고받기죠.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지금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단순하게 뭐 안보 협력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워킹그룹도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백신, 새로운 기술, 기후변화 이런 데 대한 다국적 대응 체제를 하자는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신기술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면 SK의 최태원 회장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또 같이 수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절단으로 가는 거고 또 삼성전자에서 누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간다 그래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그렇다면은 둘 다 삼성전자나 SK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백신과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고받는 게 맞고 기술을 미국과 적어도 그 글로벌 경쟁에서는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사 표시가 나름대로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 애틀란타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대통령이 방문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보면 언론에 보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배터리를 주고 백신을 받아오는 이런 한미 간의 공조 체제를 이번에 구축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백신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만 과연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가 궁금한데 자, 정상회담 앞두고 KBS가 미국 그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와 서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서면 인터뷰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는 물론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를 유지하겠다. 인도태평양 지역 4개 나라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더 확대할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지금 해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판에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두 정상 간의 어떤 메시지로서 싱가포르 합의안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전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어떤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완전히 일괄 타결을 얘기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이란의 핵 합의를 만들어냈던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일정 정도의 합의의 접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로와 나싱의 게임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일정 정도 두 단계를 거쳐서 나름대로 비핵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결과를 떠나서 그런 접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 핵 합의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전 세계에 있어서 지금 얘기하면 코드 얘기도
실용주의적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쿼드가 마치 굉장히 어떤 안보적 기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쿼드에 한다 안 한다 보다는 쿼드와 연관된 의제에 대한 전문가 포럼 같은 걸 만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게 뭐 베트남, 우리나라, 뉴질랜드가 포함됐는데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어떤 대결적 구도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를 조금 봐주는 이제 그런 측면도 저는 있습니다. 쿼드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라기보다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굳이 쿼드에 들어온다는 걸 가지고 대화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은 쿼드 국가를 중심으로 백신을 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 태도가 최근에 변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유연성과 실용주의적인 측면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쿼드 관련해서 신성범 의원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 협력 확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줬거든요. 이 말이 쿼드 안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어떤 쿼드라는 중심의 한국과 어떤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계속 모색할 방안을 찾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이 쿼드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정부로서는 좀 부담을 더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회를 잃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쿼드의 성격이 변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004년도에 왜 인도양에 쓰나미 나왔을 때 된 거잖아요. 그때 출발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 때는 이걸 완전히 대중국 포위망 내지는 압박의 구도로 활용했다면 이 정부는 바이든 정부를 굉장히 부드럽게 확대한다 그럴까 이런 노선으로 좀 전환하는 느낌이 들어요. 워킹그룹을 3개나 만들었다는 거,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쿼드 돌아와라 아니면 우리 편 아니다 뭐 이 정도는 하지 않겠다는 명백히 한 건데 방안은 분명히 있다. 협조할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기술, 반도체 이 의미하는 거고 기후 변화, 네. 기후 대책 문제, 그다음에 백신 이런 거는 분명히 한국과 더 다른 4개 나라가 협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북한 부분도 미국의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말했던 뭐 의미 있는 게 보십시오. 싱가포르 합의 등 토대로 세워진다는 부분인데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했던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 사항은 분명히 존중하지만 여기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게 싱가포르 합의가 아시는 대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첫째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의 회담을 했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 또한 김정은이 그때 이 위원장이 자랑했던 부분 하나가 그 한미 군사훈련 중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시대로 돌아간다는 느낌 때문에 적어도 존중은 하지만 네. 앞선 정부에 존중하지만 이 두 가지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그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지금 당대표 선거 전에 나경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당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경륜과 또 단순한 패기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륜과 패기를 넘어선 지혜, 정치력, 결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쇄신과 통합을 통한 대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서 정권 교체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해주기 바란다면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대선까지의 모든 정치 일정의 중심에 당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동원을 통한 새 대결에만 집중했던 대선 경선의 풍토를 일신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주제 토론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준석과 함께라면 이번 전당대회로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보수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출마 선언 잇따르면서 이제 당대표 선거전 모두 10명의 대진표가 지금 완성된 그런 상태인데 이 중에 이제 5명을 컷오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뭐 이준석 전 최고도 그렇고 김은혜, 김웅 의원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신부 대결로 비춰지는 모습. 이게 뭐 비단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긍정적이죠. 분명 긍정적이에요. 이게 저 보수당의 지금까지의 꼭 뭐랄까 당권 투쟁의 역사를 본다면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경륜과 경륜과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경륜과 경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 도전장을 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야당이 뭔가 변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도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그 일반적인 민심이 투영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나경원 대표와 전 대표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구색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나경원 대표가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단순한 경륜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말인 것 같고 단순한 또 뭡니까 패기는 이준석 의원이나 전 대표나 전 최고나 김웅 의원을 겨냥한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등장함으로써 적어도 신구, 젊은 층,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남과 수도권의 여러 가지 판단을 강요하게 하는,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이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이제 패기도 중요하고 경륜도 중요하고 물론 이제 그 시대가 제일 야당에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또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자질이 뭘까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뭘 당원들이 가장 많이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뽑히는 6월 10일 날 뽑히는 국민의힘 대표는 그 당권을 잡고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지금 걸려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경선 관리를 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심지어는 홍준표 의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경선 플랫폼 열차를 출발시키고 이탈자 없도록 이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의무예요. 좀 더 좁히면 결국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꾸기 위한, 교체하기 위한 가장 큰 조직적 기반과 당 조직을 만드는데 당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5분이 이제 언제 뽑히느냐 27일 날 발표되잖아요. 다음 주 딱 일주일 후니까 네. 5명이 뽑혀서 그 5명이 어떻게 하느냐 요건 또 옛날하고 똑같아요. 당원이 70%, 일반 국민으로서 30% 이렇게 해서 한 명을 6월 10일 날 정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볼거리가 많아진 거죠. 과연 진짜 당원들의 구성은 현재 봐서는 적어도 책임 당원들의 권리 당원들의 55%가 영남권에 몰려 있어요. 영남권, 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에 모여 있는데 그럼 수도권에서는 해봐야 사실은 한 9만 점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15만이 지금 영남원인데 이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것인지 내년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과연 선출하는 용기를 낼 것인지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해졌고 또한 바깥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의 경선 국민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내면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전이랑 비교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흥행 면에서 조금 활기차 있는 것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이전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참패한 이후에 특히나 젊은 층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서면서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신예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은 일부러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번 당대표는 대선 후보들의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칭이 잘 안 돼요. 젊은 후보들이 나왔지만 당대표로 대선 후보 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고 그런 선택을 못 받을 것이다. 아쉬울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역동적이고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원인은 네. 이것은 긍정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여야 모두가 갖고 있는 처지가 그렇습니다. 국민의 비호감도가 제1여당과 제2야당 합쳐서 70%가 됩니다. 지나간 데이터가 바뀔 수 있지만 민주당이 39%, 국민의힘 31%가 비호감을 국민들이 느꼈다면 뭔가 달라져야 될 처지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못 보인다는 데 있어서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후보들이 도전함에 있어서 지금 타이밍은 그렇게 넉넉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나 김웅 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이 경선 관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앞두고 어제 추모 전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이재명 지사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대동세상을 펼치겠다, 미완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지 못했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근데 오늘 새벽에 잠이 깰 때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꿈에서 깰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이나 또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이 덜어가 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그리움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종로가 그 노무현 대통령께는 특별한 곳입니다. 13대 이후에 한 번도 우리 후보가 당선이 안 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14대 때죠. 당선이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당선됐습니다. 1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이걸 이뤄야 될 책무가 우리들한테 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제가 적게나마 공정한 사회, 함께 사는 대동세상으로 펼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거리나 인연으로 따지면 뭐 친노라고 하기 어려운데 정신이나 가치, 살아온 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로 하면 저 역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 모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친노 그룹을 좀 끌어안기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일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친노 그룹을 끌어안는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범 DJ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된 어떤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현재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면 누구도 그것을 뭐 가깝게 연계 안 시키고는 대선에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동영 전 의장과 더불어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가치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누구보다도 노무현 정신을 개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산업부 장관도 하셨고 당의장도 하셨고 충분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어떤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적통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면에서 어쨌든 그 현 정부와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도 말하는 친노 진영과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다음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두 분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대권 주자들 얘기를 해보면 항상 전면 등장하진 않았는데 제일 많은 얘기 나오는 사람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에요. 어제도 또 계속해서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시대정신 얘기를 한 이후에 정치권에서 그거 가지고도 좀 이슈가 됐었고 또 최근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았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3 창당을 한다면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하면 아무리 늦어도 6월에는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창당 작업이 이후에 대선 주자로서 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곧 대권 선언을 할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없다라고 보시나요? 예, 본질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은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이게 지금 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팬클럽이 그냥 자기들이 당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는 수준이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뭐 의견을 냈거나 자기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구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 제3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면 오히려 정치의 일정상 그리고 내부 투쟁에 휘말려서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 신선도를 그 신선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늦을 경우는 국민의힘과의 결합이 너무 늦을 경우에는 완전히 저 바깥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늦어지면 완전히 지지도가 떨어질 거란 그 점을 염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11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 정치 상황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어떻게 하는지도까지도 아마 윤석열 총장이 보고 나서 그때 또 정치 상황 지지도의 유지 여기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 같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순서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정치 활동 지금부터 저는 이제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지는 뭐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한번 해보려겠습니다. 정치 입문 선언 내지는 정치 활동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게 결국 이제 해석은 뭐 대권 선언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당을 선택하는 그 국민힘이 되겠지만 그런 시차는 둘 것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래 보여요. 자, 지금 신성모 의원께서는 창당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기존 정당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갈 건데 언젠가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주변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그게 뭐 제3세력을 키우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그 전문가 모임이 출범해서 토론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자꾸 본인이 주도적으로 안 하고 자꾸 시기를 늦추게 되면 창당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시간은 모자라는 상태에서 이곳저곳에서 자꾸 지지 세력이 모이게 되면 이거 나중에 검증되지 않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당내 어떤 조직을 와해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본인과 상관없이 다른 자기 뭐 지지 세력들이라고 있고 또 책도 본인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네. 윤석열에 대한 책이라도 펴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과거에는 우리가 제3세력이나 제3정당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경험치로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호감, 그러니까 안티파티즘이라 할까요?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앙마르슈와 같은 프랑스 모델들을 계속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최근에 더군다나 뭐 SNS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금력이라든지 기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간다는 것은 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아마 지금조차도 내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의 결합 내지 입당에 저기 너무 늦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사실 뭐 정확한 분석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라는 게 상당 부분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 테고 일부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정치 뭐 무당파라든지 청년층들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걸 갈구하는 이런 분이 많을 텐데 좀 있을 텐데 이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거예요.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정당 조직을 만든다는 게 아시는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물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나서갖고 전국을 다니면서도 하기도 힘들고 누가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뭐 제3의 뭐 이런 뭐 마크롱 이야기도 합니다만 너무 정치 풍토나 선거 제도 그다음에 이 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진짜 당을 만들어서 한번 새롭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저걸 첫 발을 디디기가 정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지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5월의 시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김영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